SEC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했다는 거의 의미는 결국 현물 ETF의 기초 자산이 될 수 있는 걸로 비트코인을 인정했다는 거니까. 네, 안녕하세요. 블록 깨기 시즌4 웹3 이슈 체크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황유주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유진투자증권 김세희 애널리스트, 코빗의 최윤영 연구원님 모시고 블록체인과 가상자산 기술에 따른 금융시장의 변화와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두 분 각자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에서 크립토, 핀테크 섹터 담당하고 있는 김세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코빗 리서치의 최윤영 연구원입니다. 오늘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두 분께서는 처음부터 또 이렇게 가상업계 쪽에 계시진 않았을 것 같은데 이 가상업계로 넘어오시게 된 계기와 이후 과정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해요. 대학생 때부터 관심이 있어서 계속 보다가 이제 과거 2021년도에 증시까지 영향을 주는 것들을 보면서 사실 이제 굉장히 이런 경기가 굉장히 모호해지겠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는 영역들이 굉장히 많아지겠고 그 안에서의 롤이 분명히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좀 같이 보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삼성경제연구소랑 하나금융경영연구소에서 경력을 쌓았고 박사과정에서 이제 재무전공을 했었고 그러다가 이제 가상자산을 접하게 되면서 좀 이 새로운 분야에 대한 어떤 분석이나 연구를 좀 해보고 싶어서 이 업계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 업계에 오래 있다 보니까 이제 온갖 등락 속에서 그 주변 분들이 어떨 땐 부러워하기도 하고 걱정도 하고 하는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저한테 비트코인 한 몇백 개 좀 가지고 계시냐 이런 질문들을 하세요. 그러면 이제 들으면서 마음도 아프고 좀 가지고 계신지. 예, 그러게요. 가지고 있으면 참 좋았을 뻔했네요. 네, 그 비트코인이 급등락을 계속하고 있고 작년 말부터 이제 좀 오르고 있는데 그 오르게 되는 그 배경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는지 설명 주시면. 아무래도 작년 10월부터는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기대가 상승 재료로 많이 작용을 한 것 같고요. 이제 1월부터 현물 ETF 그러니까 상장 이후에는 본격적인 상승 흐름을 타다가 말씀 주신 것처럼 3월 말부터는 좀 이제 상승세가 주춤했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크게 세네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말씀 주셨던 ETF 출시 이후에 기관 자금이 유출입되는 게 아무래도 영향이 컸던 것 같고 최근에 조정을 받았던 이유는 GBTC라는 상품이 있는데 이제 그 상품에 대해서 간단히만 말씀을 드리면 그레이스케일이라는 자산 운용사가 만든 상품이고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 이전에는 기관 투자자들이 유일하게 투자를 할 수 있는 수단이었는데 이게 현물 ETF 출시 이후에는 아무래도 GBTC가 수수료가 좀 상대적으로 높다 보니까 좀 비슷하면서도 수수료가 낮은 상품으로 좀 자금이 유출하게 됐고 그런데 지금까지는 비트코인 현물 ETF로 좀 총합은 유입 흐름을 보였거든요. 그런데 2주 전에 갑자기 유출 흐름으로 바뀌면서 그게 하락 압력으로 좀 작용을 했던 것 같고 그리고 보통 상승장일 때는 추가 상승에 대해서 베팅하는 이제 미결제 약정이 선물 시장에서 많이 증가했는데 그중에서 특히 상대적으로 롱 선물 포지션이 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정을 겪으면서 롱 선물 포지션이 이제 청산이 되고 그러면서 조금 더 하락폭이 좀 컸던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어제도 좀 매크로 소식이 좀 있었습니다. 또 미국 CPI가 예상치보다 좀 상회하게 나오면서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는 시기가 좀 늦춰질 수 있다. 이런 것도 있었고 사실 2월 말 가격을 생각해 봤을 때 원화 기준으로 7천만 원이었기 때문에 그 상승폭을 생각했을 때는 한 번 정도 조정이 있는 거는 너무 자연스러운 거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말씀 다 정확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냥 좀 종합했을 때 사실 지금 1억 원의 가격이라는 것들은 그냥 크게는 사실 인덱스 수급이 전부 다 했다. 저도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일부분 이제 많은 분들이 반감기에 대한 이제 어떤 기대 효과가 아니냐. 왜냐면 저희가 현물 ETF 나오기 전에 말씀해주신 것처럼 10월부터 사실상 기대 움직임이 같이 반영이 됐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
또 있지 않냐라고 하는데 저는 사실상 반감기 직전에 대한 기대 버프는 사실상 가격과는 전 무관하다라고 보는 입장이어서 이제 그것보다는 사실 이미 기대감에 대한 가격이 사실 1억 원 이전에 이미 형성이 되었고요. 그리고 1억 원까지는 실질적으로 AP와 LP 간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현물 ETF를 매수하는 과정, 특히 시장에서 직접 매수하잖아요. OTC에서 거래하거나 이제 그 과정에서의 실질적인 이제 가격 흐름이 반영이 됐다. 그래서 저는 인덱스 효과가 가장 크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비트코인 가격 올해 어떻게 전망을 좀 해주시나요? 저희가 작년 연말에 전망 보고서를 냈었는데 거기서는 시총 기준으로 분석을 해요. 그래서 4조 5천억에서 5조 달러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가격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많이 받으셨나요? 네. 연말 기준으로 계산을 했을 때는 12만 달러에서 13만 달러로 저희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총으로 자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상승장이거나 하락장일 때 어떤 전반적인 시장의 방향성도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특히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저희가 시총이 한 2천억 달러 정도 성장을 할 거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앞으로 이제 미국 달러에 대해서 전통적인 금융 채널 말고 좀 그게 어려운, 달러에 대한 액세스가 어려운 국가에서는 아무래도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한 달러 접근을 더 선호할 거고, 작년에 USDT에 대한 이용자들의 어떤 선호도가 늘어났던 게 이를 잘 보여주는 거고요. USDC 같은 경우는 규제 리스크가 있었지만 아무래도 여전히 디파이 내에서 주요 어떤 거래로 계속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금리가 인하됐을 때는 디파이 수익률 측면에서 아직 메리트가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의 어떤 2천억 달러 수치를 반영을 했을 때는 4조 5천억에서 5조 달러로 저희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반감기 얘기도 잠깐 해주셨는데 저는 비트코인 반감기가 어떻게 영향을 줄 거냐와 같이 우리 좀 묶어서 그러면 현물 ETF라는 호재는 이제 끝난 거냐 까지 좀 묶어서 그 두 가지 관점에서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물 ETF는 아직 끝난 게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기관이 지금 들어온 게 아주 초입이거든요. 이게 미국 케이스만 봐도 여러 유통 채널에 통해서 이제 배포가 되는데 그게 온보딩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각 채널마다 이제 유통되기 시작하는 기간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기관에서는 한 2, 3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간을 봤을 때는 아직 ETF라는 이슈가 기관 자금 유입 측면에서 봤을 때는 끝난 게 아니고, 그리고 반감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반감기라는 거는 과거에 계속 상승은 하긴 했지만 사실 이게 결국에는 반감기가 점점 이제 최근으로 오면서 최근 같은 경우는 기관 자금 유입이라는 게 상승 재료로 조금 더 많이 작용을 했던 것 같고, 요즘에는 특히 유통량은 늘어나는데 반감기의 어떤 공급량적인 팩터는 점점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결국 공급 측면에서 반감기가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이전 대비 제한적일 수밖에는 없지만 사실은 저희가 과거에 그 반감기에 대한 상승장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내러티브가 시장에는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반감기에 따른 상승장, 그 상승 요인은 여전히 남아있다. 제한적이지만 남아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직 다 반영됐다고 보긴 조금 어려울 것 같다. 네. 어떻게 보시나요?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결론은 비슷한 것 같아요. 다만 그 과정에서 꺾고 갈 것이냐 아니면 비슷하게 횡보하고 갈 것이냐 약간 여기서 조금 많이 시장에서 갈린다라고 저는 느끼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 꺾이는 구간이 과거 반감기가 좀 다르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 같아요. 이제 그 이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인덱스가 중요한 이유는 어떻게 보면 이제 하방을 좀 지지해주고 있는 역할들을 많이 하잖아요. 특히나 블랙락의 RBIT 같은 경우는 OTC 거래하기 때문에 사실 고래들의 매도세를 막아주는 역할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요인들이 과거에 없었지만 있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저희가 과거 반감기 이전, 사실 6개월, 1년 시간 동안 오르기 이전에 사실 굉장히 한번 크게 내렸던 경험들이 다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그 구간을 많은 분들이 지금 아니냐, 이제 그걸 지나야 살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때와 하락폭이, 상승폭이 제한된 만큼 하락폭도 그때보다 훨씬 더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사실 저희도 학습이 된 만큼 채굴업체들, 그리고 투자자,
또 이미 학습된 내용들이기 때문에 사실 준비를 굉장히 많이 했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게 가격에 영향을 주려면 채굴업체들이 생각보다 이 시장 비트코인의 가격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주체인데 저희가 일정 가격 이하로 떨어졌을 때, 예를 들면 가장 채굴 원가가 높은 클린스파크가 3만 달러고요. 일반적으로 한 4만 달러 정도 된다라고 이제 추정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그 구간에 가깝거나 혹은 그 이하로 떨어진다라고 하면 사실상 연쇄적인 매도 압력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지만, 지금은 현재 그 룸이 조금 많이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그 비트코인 얘기 많이 하면서 이제 가장 많이 보시는 게, 이제 비트코인은 재미를 다 봤어. 재미를 보더라도 나에게 만족감을 줄 수가 없어.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당연히 이제 넘어가는 게 이제 이더리움, 이제 시총 2위 자산 이더리움인 것 같은데, 그 뭐 SEC 이제 위원장님이 지금 온몸으로 가로막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더리움의 ETF 승인에 대해서 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지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희 리서치 센터의 스탠스는 지금 신중한 쪽으로 이게 좀 바뀌었거든요. 그 이유가 블룸버그 애널리스트인 에릭 발추나스 같은 경우도 그 승인 확률을 35%까지 낮췄는데, 그 공통적인 원인은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때와 달리 SEC가 아무 액션도 취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5월 23일 기한은 점점 다가오고 시간이 조금 촉박하지 않느냐. 이게 공통적인 요인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비트코인 현물 ETF만 생각을 해도 사실 승인 전에 이미 SEC가 자산운용사들한테 제출서에 대한 수정을 요구해서 수정 제출서를 요구했다는 뉴스, 또 DTCC에 리스팅이 됐다는 뉴스들, 그러니까 현물 승인에 필요한 어떤 진행 단계들이 착착 진행이 됐었는데, 사실 이더리움만 생각해도 그런 뉴스들이 정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분들이 이제 예측하시는 것처럼 SEC의 어떤 진행 단계가 진행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데 반면에 그러면은 왜 거절될 거냐, 이거를 봤을 때는 사실 SEC가 명시적으로 얘기는 안 하고 있지만 결국 증권성이 거절 이유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증권성이 되게 되면, 사실 이전에는 비트코인 현물 ETF 거절을 할 때 계속 사기, 가격 조작이라던가 투자자 보호 이런 거를 공통적으로 멘션을 했는데, 증권성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사실 미등록 증권을 거래한 거기 때문에 거절 이유가 나오는 거고, 또 여파가 POS 기반인 다른 자산에게까지 증권성 판단 우려가 미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추가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 같고, 그런데 다만 JP모건에서 보고서를 냈는데 거기서 뭐라고 그러냐면, 스테이킹 업체들의 어떤 시장 마켓쉐어, 리도 같은 경우 기존에는 3분의 1이었는데 이게 4분의 1로 확 줄었다. 그러면서 탈중앙화가 됐기 때문에 이더리움의 증권성이 조금 낮게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 스테이킹 업체들의 어떤 이런 탈중앙화가 진행이 된다는 얘기는 결국 하위 테스트에서 식별 가능한 타인의 노력을 이렇게 분간할 수 없게 되는 거니까 증권성이 좀 낮아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측면을 봤을 때 종합적으로 저희 리서치 센터는 아직까지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가능성에 대해서 약간 신중한 스탠스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 ETF가 나온다라는 거는 사실 이제 기존에는 비트코인은 오로지 기초자산 100%가 비트코인이라는 커머디티 100% 상품으로 이루어졌는데, 이더리움 20%, 비트코인 80% 이런 식의 ETF가 구성되거나 굉장히 다양한 상들이 많이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사실 사이즈가 굉장히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판단도 저는 충분히 하지 않을까. 왜냐면 그 외에 대한 고려도 분명히 예외 상황을 만들지 않으려고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리도 얘기해 주신 것처럼 최근에 이제 이더리움 파생, 저희 LSDFI나 이런 이제 생태계가 굉장히 커지고 있잖아요. 사실상 이제 이게 사이즈가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아직까지는 아니지만 실제로 이게 실물 경제에 만약에 타격을 준다, 이런 것들 사실 굉장히 우려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리스크도 제가 봤을 땐 과거와 다른 하나의 뭔가 고려 요인이 되지 않을까. 비트코인은 고려하지 않았지만 이더리움은 고려해야만 하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도 약간 이번 단계의 승인 가능성이 조금은 낮게 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제외한 다른 알트코인들까지도 당연히 시장에서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비트코인, 이더리움 너머의 자산들은 좀 어떻게 분류를 해볼 수 있을까요? 사실 뭐 이더리움이 되고 나서야 사실상 분류를 해보는 게 훨씬 더 정확한 표현이지 않을까. 왜냐면 이더리움이 되고 나서도 그 하위를 뭐 이더리움 계열로 뺄 거냐 아니면 사실 굉장히 많거든요. 그 안에서도 이게 메인넷 기준으로 어떤 특성을 가지고 사실 똑같은 뭐 레이어 1 뭐 혹은 이제 분류 기준이 있다고 한들 저희가 모든 뭐 이쪽 계열은 다 증권성이 있고 이렇게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땐 가장 그거에 대한 어떤 기준은 이더리움 ETF 승인 여부가 결정을 할 것 같고요. 그 이외에는 사실 조금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 아직 논하기엔 시기상조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래서 저는 다른 자산들의 제도권 진출을 좀 더 여쭤보려고 했는데 좀 어느 정도 답은 주신 것 같고 저는 오히려 이제 많은 곳들이 이더리움의 ETF를 벌써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전에 사실 ETF가 나온 건 지금 미국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근데 뭐 홍콩에서도 뭐 나온다 뭐 등등등 얘기가 있는데 혹시 이제 ETF가 이제 시작이라고 봤었을 때 미국에서 나온 ETF가 있을 때 미국에서도 또는 미국을 제외한 뭐 유럽이라든가 아시아 주요 국가들 등에서도 확장될 수 있는 여지가 좀 보이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더리움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그러니까 SEC에서 어떤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했다는 거의 의미는 결국 현물 ETF의 기초 자산이 될 수 있는 걸로 비트코인을 인정했다는 거니까 사실은 비슷한 기초 자산으로 될 수 있는 대형 알트코인은 시장에 많이 존재를 하거든요. 그런데 미국보다 훨씬 더 일찍 이제 ETP긴 하지만 이제 현물 BTC 뭐 ETF, ETP를 이제 승인한 유럽이나 캐나다 사례를 보면 사실 특히 유럽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일찍 승인을 했기 때문에 걔네의 마켓 구조를 좀 짐작해 보면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보면은 이더리움 ETP도 있고 BTC도 있고 카르다노도 있고 리플도 있고 솔라나도 있어요. 근데 물론 AUM 기준으로 크진 않지만 심지어 여러 자산으로 된 바스켓으로 된 ETP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미국보다 몇 년 전에 먼저 승인한 이런 나라의 경우 이런 식으로 전개되고 있다. 그리고 캐나다 같은 경우는 이미 왜 최근에 피델리티 캐나다에서 액티브 펀드로 네, 그래서 4가지 펀드가 있는데 이게 약간 위험 성향 기준으로 4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현물 BTC ETF를 꼈어요. 그래서 1%에서 3% 정도 걔네의 포트폴리오에 할당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전개 과정들, 일찍 승인을 한 나라들의 어떤 시장 구조나 어떤 얘네의 발전 과정들을 보면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지 어떤 간접적으로 저희가 전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미 사실 미국이나 이제 국내보다 더 빠르게 이제 법 제정도 미카도 이미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 사실상 속도는 내기만 하면 굉장히 빠르지 않을까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좀 뉴스가 많이 나왔던 게 아마 홍콩인 것 같아요. 홍콩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운용사에서 아마 파일링까지는 된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심사가 뭐 5월에서 6월 정도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사실 홍콩 같은 경우에는 미국처럼 이제 굉장히 여러 운용사가 한 번에 진행된 케이스는 아니지만 사실 상징성이 저는 굉장히 클 수 있다. 특히 아시아 마켓에서 이제 한 군데가 열렸다라는 거는 한국, 그다음에 일본,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좀 변수가 있긴 하지만 이제 그 시장들에게도 굉장히 이제 사실 그 시장들의 자금이 글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많이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저는 홍콩 같은 경우에는 올해 내 승인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듣다 보니 사실 미국 시장에서 무언가가 상장이 된다는 거는 글로벌 마켓에 있는 플레이어들이 모두가 이제 액세스를 하는 이제 그런 걸 얘기하는 것 같은데 사실 한국은 막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은 미국에서 이제 승인이 되고 뭐 예를 들어서 홍콩이라든가 다른 지역에서 승인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것도 뭐 사실 좀 더 규제 영역인 것 같긴 한데 그렇게 됐을 때 한국에서 BTC ETF 상품이 장에 올라오는 게 좀 더 빠를 거라고 보시나요? 아니면은 해외에 있는 상품들의 투자를 할 수 있게 열어주는 게 좀 더 빠를 수 있을 거라고 보실까요?
규제적으로 이게 정말 말씀 주신 것처럼 승인으로 풀릴지 아니면 해외 투자 상품에 대한 거래를 승인해 줌으로써 시작이 될지 이 두 갈래 중에서 어느 쪽으로 시작해야 될지는 사실은 저도 약간 그거는 어느 쪽이 더 가능할까 이건 잘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그 승인으로 인해서 엄청난 수혜들 지금 보고 있는 수혜들 기관이 어떤 들어오는 자금 유입이라던가 특히 비트코인 투자 방법이 다변화되는 거잖아요. ETF를 승인을 하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많은 국가들이 인지를 하고 홍콩뿐만 아니라 이제 승인을 해주면 분명히 어떤 이런 승인이라던가 어떤 투자에 대한 어떤 용인, 승인 이런 거에 대해서도 조금 더 빨리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비트코인부터 이더리움, 알트코인까지 다양한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2부에서 이어서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만나요.